여론조사는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중도가 어디로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A 혹은 B 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은 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이쪽으로 가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분들이 적어도 10%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내 표를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네. 말하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솔직히 둘 다 싫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없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는 이쪽을 밀고 있네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없잖아 있고, 지금 박빙이 될 경우에는 그 표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한국정치학회이사 조경근 교수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오랜만이죠, 우리. 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또 연휴 동안에는 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분들도 만나셨을 텐데 민심은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딱 완전한 지지는 뭐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총선 경우에도 결국은 중도 표심인데, 중도 표심은 아직도 이렇게 딱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는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변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 이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변수의 작용인데, 그렇죠. 여전히 지금 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디를 지지한다거나 누구를 찍는다거나 또는 어느 정책이 그래도 낫다거나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네네. 자, 긴 추석 연휴 뒤 정치권은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폭풍, 또 이 대표의 복귀,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지금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우리는 항상 선거에서 선거로 이어지는 한국 정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또 딱 6개월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니까 현재로서 나타난 변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변수.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재판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재명 변수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완전히 이념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중도층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외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국익을 향해서 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가지 그 다리를 뻗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정부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가치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좀 이렇게 뭐 굳이 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 혹은 또 상대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저게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중도층에는. 현재는 그 두 가지의 변수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뜨겁죠. 왜 그러냐면은 민심이 정말 어디로 갔느냐. 이 서울의 강서구가 전통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보수 같은 경우에도 지게 될 경우에는 그 여파가, 또 이제 중도의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내 표를 사표를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중도층에는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이 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사활을 건 그런 승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선 전에 민심을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고요. 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뭐 연휴 내내 쟁쟁거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번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어차피 거부될 가능성이 큰 제안이었는데 왜 제안했을까요? 그래도 그게 정치죠.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MC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안 될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민생이라고 하는 쟁점을 들고 나왔거든요.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고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다. 근데 이거를 갖다 해 나가려고 하면은
정부가 호응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대통령이냐? 우리가 여야의 대표들끼리 모여서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회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드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민생적인 그런 정치를 펴는 거는 네.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정부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제 노선인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안 될 것 뻔하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했다라고 그렇게 되게 그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네. 또 이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이 가결파에 대한 징계 얘기가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일부 비명계가 축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인데 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민주당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정리가 되기까지의 전 단계로 네. 여러 가지 목소리들 나오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입장을 정하면은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그 가감 없이 나오도록 그렇게 허용되어 있는 단계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협치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록 비명계라고 할지라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명계 중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비명계 입장에 섰던 사람의 소수, 예를 들면 비명계가 저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그게 3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럴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을 시켜서 뭔가 일벌백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동시에 20명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안고 가주는 그렇게 두 가지의 전략을 써야만이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비명계를 완전히 쳐낸다든지 네. 아니면은 전부 다 안고 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한 3대1 정도의 비율에서는 안고 가고 또 쳐내는 그런 그 두 가지 양날의 칼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 쳐낸다라는 표현을 네, 하셨는데 이 쳐낸 인원들 만약에 당한 인원들은 분당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가능성까지도 보는데. 네, 보는데 소수를 쳐내는 이유가 네. 분당을 해도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30명 혹은 40명에 육박하는 숫자를 다 내보내면은 네. 확실하게 정당이 되죠. 그렇죠. 네. 교섭단체가 네, 형성이 그렇기 되니까.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명도 안 되는 숫자를 모범적이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네. 하나의 모본으로 쳐냈을 경우에 10명 안 되는 그 말하자면은 나온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의 풍토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을 뽑자면 네. 한동훈 장관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에 대한 얘기 좀 언급해 뭐 주시죠. 탄핵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탄핵을 할 수도 있죠. 네. 하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한 장관이 분명한 거는 본인이 국회에서 그렇게 했던 그런 입장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번에 받은 성적표는 조금 좀 초라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구속이냐 아니냐가 그럼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판이 생략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번에 영장 심사를 했던 분의 그런 영장 심사의 그 판결문을 보고서 굉장히 좀 애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기는 한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네. 저렇기는 한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또 어떤 분들은 또 한 장관 쪽의 입장에 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장판사로서도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말하자면은 역대 해방 이후에 야당 대표를 그렇게 구속시킨 경우는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자리였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강서구청장 얘기를 네.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얘기로 잠깐 넘어와 보자면 네네. 강서구가 사실 서울에 있는 25개 구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에 불과하죠. 하나의 구청장을 뽑는 이 재보궐 선거인데 판이 커졌어요. 네네. 구청장 선거에 지금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사면되면서 판이 커진 건지 총선 전 마지막 선거니까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된 건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됐다. 그런데 과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중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20에서 30 사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중도가 40 가까운 맞아요. 그런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번 이 선거가 그 중도가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와 실제로 선거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론조사는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중도가 어디로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A 혹은 B 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이쪽으로 가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분들이 적어도 10%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내 표를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말하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솔직히 둘 다 싫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없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는 이쪽을 밀고 있네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없잖아 있고 지금 박빙이 될 경우에는 그 표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 후폭풍도 굉장할 것 같은데 그럼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아마 이걸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뒤에서는 양당이다. 뭔가 또 변명거리 혹은 빠져나갈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항상 플랜 B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이랬다라고 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고요. 정치는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기는 척에는 그래도 상당히 전반적인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부산 얘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산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의석의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심하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은 뭐냐면은 현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처럼 PK도 확실히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번에 보여주는 그런 게 뭐냐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거든요. 했고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수도권과 이 부울경을 양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2030년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숫자를 잘 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약 한 4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부울경을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동경에 대비되는 오사카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 부울경을 잡기 위한 현 정부 여당의 노력이 굉장히 과시화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부산 얘기로 좀 길게 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